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 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천문역사 초대석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명저 나는 박물관 간다 저자 오동석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여행을 해도 역사를 아는 분이 여행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동석 작가님은 바로 이 환단고기 같은 우리 그 진짜 역사에 아주 정통하신 여행 작가십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아주 그 씹으면 씹을수록 그 아주 맛이 있는 아주 훌륭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작가님 모시고 재밌는 얘기를 많이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와줘서 너무 감사해요.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즘 그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여행 전문가지 않습니까? 네. 해외로 좀 많이 다니는 사람인데 요즘 뭐 코로나 거의 뭐 폐지 죽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시면 안 되는데 지금 중요한 일이 할 일이 네. 너무 많은데. 아무튼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제주도를 좀 많이 갔다 왔습니다. 예, 고향이 제주도이고 어차피 음직이라고 태어난 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제주도를 해외여행은 하셨네. 해외여행. 그렇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특히 우리 대한사랑 청소년단 회원들한테 그 강연하는 내용을 직접 다 봤고 또 동영상도 다 봤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감동. 네. 정말 국내 구체적인 어떤 시골 동네부터 저쪽 그 안데스 산맥 빙하까지 뭐 우유니 사막 뭐 안 가보신 데가 없더라고요. 전 게을러서 여행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작가님 그런 거 동영상을 보고 제가 많이 반성했습니다. 아니 뭐 저는 뭐 업이니까요. 뭐 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 100개국 정도 다녔는데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용돈도 좀 벌고 그래서 여행업을 하여튼 우연한 기회에 하게 됐는데요. 다니면 다닐수록 이제 공부를 안 하면 이 여행이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이제 역사 공부도 하고 또 해외 역사는 또 많이 알게 되는데 한국 역사가 부족하니 한국 역사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공통점을 제가 엄청 많이 발견한 거죠. 예. 이게 왜 우리 거랑 같은 건데 해외에 있지? 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우리 박물관을 들여다봤을 때 해외에 있는 이야기들을 같이 이제 접목해서 이제 네. 풀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예. 방금 소개해 주신 나는 박물관 간다. 원래 이 제목은 아니었거든요. 네. 나는 주말에 박물관에서 논다. 라는 솔직하게. 제목으로 하려고 했는데 뭔가 이렇게 임팩트가 딱 오게. 그게 더 나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나는 주말에 박물관에서 논다. 사실 박물관에 그 하루 정도는 놀 수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 박물관이 워낙 잘 돼 있어서. 하루가 뭡니까? 하여튼 이 책 천문 부분 집필하신 거 보니까 아이고 저보다 훨씬 잘 쓰셨어. 그래서 그러니 다른 부분 다 이거 모든 부분이 다 망라돼 있는데 우리 작가님 내공을 내가 짐작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제가 천문을 더 알 수 있겠습니까? 박사님보다. 또 여기저기 여행하셔 보니까 옛날 그 환국의 그 발자취가 여기저기 많이 있었다고요? 예, 그렇죠. 이제 한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 문화 하나만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우리 요한 문명권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우리가 이제 이집트 피라미드 뭐 이렇게 치는데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더 역사가 더 1000년 이상 최소 1000년 이상 오래된 이 피라미드 그 유적이 발견됐는데 하여튼 피라미드 유적이 어디까지 나갔냐 추적을 해보면 그 남미 안데스 산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이제 안 나가 있는 데가 없는 거죠. 예. 신기하더라고요. 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피라미드가 이집트만 있다고 알고 있을 거예요. 이집트는 뭐 숫자로 치면은 어. 한 180개 정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피라미드의 이 임팩트가 강한 이
52도 각도, 52도 각도를 유지한 이 피라미드 때문에 이제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를 연상하는데 사실은 뭐 이집트는 180개, 뭐 그다음에 멕시코 마야 문명 쪽은 2,300개, 그 안데스 쪽 남미 그쪽에도 이제 수백 개의 피라미드가 있고요. 그런 거로 따졌을 때는 이제 이 무덤 형태로서의 피라미드가 뭐 35,000개 뭐 이 정도 있는 데가 만주 지역이잖아요. 그게 다 우리 조상님들이 생활했던 터전이고 했는데 원래 오리지널이고 원래 피라미드 문화를 맨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더 많은 건 많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예, 그렇죠. 하다못해 네. 고인돌도 보면은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 전 세계 6만 개 중에서 현재는 뭐 4만 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비율로 보면 66%. 절반 이상이 하여튼. 예, 네. 66%. 네. 실제로 이제 90년대 말에 서울대학교하고 우리나라 문화재단하고 조사를 했을 때는 4만 8천 개, 4만 9천 개라고 했거든요. 8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주 오래된 그 고대 유적의 이 문화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해외에 나가보면 근데 똑같은 것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가장 그 흔하게 보이는 이제 이 나무 숭배 문화라고 하는데 이제 신단수 문화죠. 예. 그 나무 밑에 가가지고 나무가 이제 신하고 연결하는 하늘하고 연결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기도하고 빌면은 사람들이 빌면은 이제 새 형태로 내려와서 이제 답을 주는 그런 문화가 전 세계에 다 있거든요. 이제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나만 하더라도 이제 똑같은 게 뭐 저 유럽 끝에서부터 해서 남미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런 게 너무 이제 많았다는 거죠. 피라미드와 관련된 뭐 예를 들면 뭐 옥이라든가 그런 거를 여행하시면서 혹시 보신 건 없어요? 그렇죠. 이제 옥은 굉장히 귀한 거기 때문에 음. 그 해외에 있는 박물관에 가더라도 이 옥환 같은 거라든가 옥환 이거 말고 이렇게 옥 팔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귀한 거고 또 옥은 또 사실 연옥 단단한 거는 이제 가공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좀 최고의 보석으로 이렇게 쳐왔는데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홍산 문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요하문명권 지역에 가면 옥이 와르르 쏟아져 나오는데 그렇게 많은 옥이 생산이 됐다는 거는 이미 그 옥 광산을 관리해야 되는 군사가 있어야 되고 어떤 그 특별한 국가 시스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게 벌써 7천년, 8천년 전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고성에 놀랍더라고. 고성에 옥기거리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옥문화의 그 시스템이 그러니까 옥에 대한 이 귀한 것들이 쭉 내려져 오는데 이집트에도 옥이 있거든요. 이집트에도 네. 얼마나 중요하게 옥을 사용하냐면 옥이 이제 제사를 할 때 그 제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제기가 큰 것도 있고 이제 아주 동그랗게 그 되어 있는 그 옥으로 된 것도 있고요. 사실 이집트에서 옥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이제 청금석도 있습니다. 이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오는 청금석. 네. 거기서밖에 안 나오거든요. 청금석 같은 것도 가져다가 쓰고 했는데 사실 옥은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옥하면은 최상의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뭐 여성의 아름다운 손을 뭐 섬섬옥수라고 하고 이렇게 뭐 임금님의 이 몸을 이제 옥체라 그러고 옥루, 네. 뭐 네, 그렇죠. 임금님 뭐 옥체. 뭐 그다음에 이제 옥좌 앉는 걸 옥좌. 옥좌. 예. 뭐 귀한 집의 자식을 옥동자. 아주 멋있게 생긴 남자를 옥걸선풍이라고 하고 무슨 뭐 옥찬 맛있는 반찬 이렇게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옥동자가 굉장히 좋은 이름이네.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근데 이렇게 뭐 이상하게 못생긴 애를 옥동자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그런 인식이 있는데 제일 좋은 동네는 이제 옥수동이죠. 제가 옥수동에 삽니다, 서울에. 네. 임금님이 먹는 그 물이 나오던 그 옥수동이고 최고로 좋은 책 그 임금님이 하사한 게 옥책이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옥이라는 거는 우리 문화에서는 최고로 좋은 최상의 표현으로 쓸 만큼 가장 좋은 곳이었는데 뭐 이제 옥황상자도 있고 옥황상제님 얘기도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옥으로 만들어진 궁전 뭐 이렇게. 근데 해외에는 이런 옥 문화가 굉장히 귀해요. 너무나 없습니다. 어디가 제일 많냐? 하여튼 우리가 제일 많은 거죠, 우리가. 우리만큼 이제 그 고대 세계 8,000년 전에
그 지금 이제 환단고기에도 이제 그 설명을 하는 이제 옥문화가 있는 그렇죠. 곳은 옥 잘 나오잖아요. 네. 사진도 잘 나오고.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뭐야 그 사진 같은 거 보면 옥이 또 무지하게 커. 막 C용 이런 거. 네네. 여러분 한번 이게 C자 모양의 용인데 옥입니다. 옥. 이렇게 흔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환단고기 표지를 디자인하신 분이 무슨 그림을 대표로 넣을까 하다가 옥을 택한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로 C용이 뭐 사람 키만한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 그런데 옥은 돌을 붙이는 게 아니잖아. 그냥 돌을 하나 깎아서 깎아서 예. 그 남겨놓는 거잖아. 네네네. 그리고 옥 돌이 원석이 얼마나 크다는 얘기야. 대단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지금도 사실 중국에 가면 옷 가격이 되게 비쌉니다. 이제 옷 팔찌 하나 사려면 100만 원이 넘어요. 좋은 거는. 또 옥이라는 게 너무너무 정말 옛날에는 이제 귀한 거고 지금도 이제 귀해서 사실 가공조차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옥은 가격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금은 이제 전 세계 시세가 딱 있는데 표준 시세가 있어 뭐 1kg에 얼마 딱 되어 있는데 옥은 없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에요. 지금도. 내가 네. 옛날에 그 유명한 소더비 경매에서 그 옥이 뭐 몇억 원에 팔리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요. 몇억 원? 예. 정말로 이제 옥을 차면은 뭐 옛날에는 뭐 귀신도 뭐 이렇게 못 쫓아온다 뭐 하여튼 옥에 대한 표현이 뭐 엄청나게 많은데 이 옥문화의 본고장도 사실은 이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옥문화의 본고장이라고 이제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기존에 그 엉터리 역사를 배우면 우리나라하고 옥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예. 너무 나중이고 뭐 심지어 뭐 위만 조선 그때부터 조선, 예. 비로소 뭐 나라다운 나라가 됐다. 그런 한심한 소리들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건국의 아버지가 위만이야? 그 날도둑놈 같은 그 역사 도둑놈을 갖다가 참 답답하게 짝이 없는데 정말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석기 시대하고 철기 시대 사이에 옥기 시대를 넣어야 된다. 그거는 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니까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옥이 그렇게 흔치 않은데 뭐 페르시아나 이쪽 가면 유리는 흔하지만 뭐 그렇다고 옥이 흔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페르시아도 이제 네. 이란 쪽에도 나중에 옥문화를 나중에, 들여와서 나중에 예, 그 임금이 앉는 보좌를 옥으로 만들었어요. 예, 한참 뒤에죠. 바위를 통째로 깎았고 예, 그러니까. 한참 뒤에 일입니다. 한참 뒤에. 그렇지. 지금 우리가 말한 홍산 문화는 최소한도 5,000년 전이다. 5,000년. 최소한도 그 이전입니다. 그 이전. 최소한 그때, 5,000년, 예, 이제 최대 한 예, 6,000년 전이니까 예. 그게 이제 이집트 문화 이제 라든가 이런 문화가 시작될 때 그때보다 좀 더 이제 앞서거나 했을 때인데 하여튼 그 당시 이미 그 유럽에서는 뭐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당시에 이미 그 이런 어머천하 옥을 깎았다는 게 역사 문화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우리는. 제가 우리나라 옥 소장하신 분들을 많이 알고 또 많이 봤는데 뭐 사진도 못 찍게 하고 하니까 여기 뭐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그 옥으로 만든 사람 탈 같은 얼굴 근데 홍산 문명 시대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정말 야 저런 거는 정말 값을 매길 수가 없겠다 싶더라고. 근데 멕시코에도 아까 이제 탈 얘기했지만 이제 옥으로 된 이걸 말씀하셨는데 멕시코에도 있어요. 멕시코 마야인들 중에서 위대한 왕들 죽었을 때는 온몸을 옥으로 감쌌어. 온몸을. 거기도 옥이 많이 생산되는구나. 생산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옥을 구해다가 온몸을 치장해가지고 묻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중국 쪽에 내륙적인 이어가지 않고 이제 이 홍산문화 쪽에 한반도로 이제 내려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피라미드라든가 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비파형 동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채색 토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빗살무늬 토기 뭐 이런 것들이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 비파형 동검이라는 것도 비파가 이제 중국에 이제 약기처럼 돼 있어서 그러는데 저는 이제 불만인 게요. 이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이제 고조선식 동검 이게 중국 쪽에는 안 나오고 그 요하 문명권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또 그런 게 이제 한반도에 이제 그 고인돌하고도 이제 연관돼 있어서 많이 발굴이 되는데
이걸 우리나라 거가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이 기일쭉하게 되어 있는 이 세형 동검은 이제 한국식 동검이라고 하고 비파형 동검은 우리나라 고조선 동검이라고 안 하고 그냥 비파형 동검이라고 지금도 이름을 이렇게 짓고 있다는 거죠. 더 웃기는 거는 고조선 국경이 이 반도 중부에서 끝나요. 중앙에서 지금 현행.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 전라도 경상도는 단군의 자손이 아니야. 저 고조선이 아니야. 하여튼 정말 이거 어디서부터 거짓말인지. 아니 그 비파형 동검은 반도는 물론이요. 단군 조선 영역이 여기라고 딱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굳이 분리해서 뭐 나라를 또 발명하고 말이죠. 웃기는 놈들이야. 아유.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네.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저는 이제 그 원삼국이라는 말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나도 배운 적이 없어요. 거기 가보면 이제 원삼국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한사군이라는 게 이제 연표에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나라가 없어졌는데 한참 전에 없어졌는데 한상군은 한반도에 있는 거예요. 연표에 보면 쭉 있는 거예요. 이미 한나라는 사라졌는데 한사군이 계속 존재하고 있고 이 한사군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삼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 역사의 근간이 이제 한사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얼마나 웃기냐면 이제 미팔군이 한국에 와서 주둔하고 있는데 미군이 망했어요. 아니, 미군이 망해 본토에서 이렇게 지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미팔군은 존재하는 거죠. 한국에 계속. 한국이 망할 때까지. 그런 모습의 역사 연표를 국립중앙박물관에 입구에 딱 걸어놨습니다. 이게 딱. 너무 웃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용어들은 거의 안 씁니다. 뭐 빗살무늬 톡이라는 말도 안 써요. 원삼국은 또 어디서 나왔고. 하여튼 뭐 이런 이상한 표현을 쓰고 사실은 우리 세계 최고가 되게 많은데 국립중앙박물관 어디를 가도 세계 최고, 세계 최초가 되게 많은데 그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방부대 암각화 이런 것들 보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 사냥하는 집단 고래 사냥하는 이 모습에 어떤 대단한 집단들이 나와서 국가 조직 체계는 아니더라도 어떤 시스템을 갖춘 그 집단들이 이제 사냥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7,000년 전이다, 8,000년 전이다 하는 그런 게 나왔는데 이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거다라는 표현 한마디도 없고요. 그 흔한 고인돌은 없을 뿐더러 이제 고인돌이 이제 몇 개 있다 이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배가 창녕 비복리에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통나무를 깎아서 만든 건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다 이런 표현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보다 오래됐다라고 이렇게 우기는 건 있는데 최소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 이 정도는 표현하면 좋은데 이런 주체의식이 하나도 없고 예.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민족이 그렇게 위대했을 리가 없다. 네. 이거예요, 이거. 네. 한마디로. 예. 얼마 전에 이거 유튜브를 제가 봤는데요. 어저께도 한번 본 것 같습니다. 그 보스턴 대학교인가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인데 대학원생들한테 역사관이 무엇인지 나는 물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역사는 이 민족주의 사관을 거쳐서 갔다. 그러니까 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과대 포장해서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해서 그 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인들도 심지어는 한국인들도 그 사람을 다 알게 했다. 예를 들어서 엔리케라고 하는 항해왕, 그 포르투갈의 그 항해 왕자라고 있는데요. 그 엔리케. 그 사람이 직접 이제 바다에 나간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제 항해를 하게끔 이제 배를 보내고 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까지 알게 했다. 근데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진짜 유일한 게 아니겠지만 OECD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은 민족주의 사관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장군이 이순신 장군 니네 아냐? 모른다 이거죠. 세종대왕 아냐? 모른다 이거죠. 민족주의 사관을 거치지 않고 이제 식민주의 사관에 억눌려 있기 때문에 뭔가 드러내면 국뽕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 여행을 해보면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다 국뽕이에요. 니네 잘났다요. 우리 잘났다, 우리 잘났다. 이탈리아 우리가 잘났다. 시골에 가도 우리 엄청나게 잘나가지고 이거 대단한 거다. 이렇게 다 자랑하고 막 그냥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는데 우리는 없다는 거죠. 그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족주의 사관을 거친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드러내서 잘났다고 하면은 국뽕이다라는 말을 이제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도 거쳐서 제대로
아주 과대 포장은 아니더라도 있는 팩트만이라도 딱 드러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무시하고 예, 있는 역사를 이제 엉터리라고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아직도 반복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요즘 유튜브 보면은 뭐 소위 뭐 스스로 이제 저는 국뽕 TV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싫으면 뭐 나가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인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국뽕을 해야 될 필요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 역사관을 드러내고 좀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아니 뭐 없는 역사를 만들자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있는 대로 사실대로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네. 못 하고 있는 거야. 네. 우리 아까 말 나온 김에 그 원삼국이라는 게 나도 하도 신기해가지고 이제 이리저리 공부도 하고 그랬죠. 근데 알고 봤더니 결국 그게 삼국사기 초기 불신론하고 연결돼 있더라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국사기를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초기 너무 강국이야. 그러다 보니까 일본 서기에 뭐 일본의 신공황후가 와서 여기 와서 고구려 백제 신라 왕한테 절받고 임나 일본을 경영했다. 그 얘기하고 이 상충돼. 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너무 강해서 일본 여왕이 와서 인사 받았을 리가 없어. 그래서 우리 삼국 초기 역사를 완전히 좀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 일본이 와서 통치하기 좋게. 그게 원삼국이더라고. 네.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친일이 아니다. 뭐 식민사학이 아니다. 그 헛소리들 하는 거 보면 참 교활하기까지 해요. 예. 정말 뭐 과목은 다르지만 어떻게 학자들이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고 이 위대한 역사를 전부 다 압록강 두만강 안으로 다 때려 넣고 옛날에 북쪽은 중국 식민지였고 남쪽은 일본 식민지였다. 그 소리를 하고 싶어서 그냥 안달인 걸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어느 민족이냐? 너희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묻고 싶다니까요. 이덕일 박사님도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이 책의 그 첫 장을 이제 금관으로 했거든요. 예. 금관. 예. 이 경주에 가보면 이제 경주를 상징하는 게 그러니까 천마도입니다. 천마도. 말을 탔을 때 이 말이 막 흙을 튀면서 가니까 흙을 튀지 말라고 옷에 흙을 튀지 말라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쭉 내린 이게 장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자작나무를 뜯어다가 이 천마도를 그렸는데 그게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게 그 천마도 그게 뭐라고 별것도 아닌데 사실은 이 신라에서 나오는 금관이 어마어마하게 정교하면서 이 상징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옥도 엄청나게 많이 달려 있고 이 나무가 이제 그 신단수 모양이고 그다음에 이 사슴 모양의 뿔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사슴을 우리가 고대 이 실크로드라든가 이쪽 그 기만 민족들이 이제 가장 숭배하는 동물이 뭐냐면 그쪽 나무도 안 자라는데 이 신단수를 머리에 이고 다니니까 그래서 굉장히 신성한 동물로 했고 신라 금관에도 이 기만 민족들이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민족 그 신라를 세운 사람들이 김씨가 그래서 이제 왕관을 만들 때 이 신단수 모양으로 사슴뿔도 넣었는데 사슴뿔도 신단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그 우리 민족의 상징성과 그 금으로 만든 정말 정교하면서도 대단한 이것들을 전혀 안 내서는 거죠. 몇 개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금관이 몇 개 있습니까 하면 뭐 아무도 모르죠. 지금 전 세계 금관 중에 대부분이 다 우리나라 걸걸?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 금관이 없잖아. 12개 중에 10개요. 12개 중에 10개. 맞아. 네. 그 정도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경주에 상징하면 나는 금관 아니면 이렇게 이 무덤이 멋있으니까 이걸 하든가 아니면 이제 첨성대. 나는 첨성대지. 예, 첨성대를 하면 딱 좋은데 아니 그 첨성대. 말에 그게 뭐라고 그거를 아니 근데 어쨌든 천마니까. 예. 그래서 그 천마는 보면 밑에 이렇게 뭐야 이렇게 막 구름이 네. 있잖아. 네네. 그래서 또 일부 학자들은 그거를 갖다가 야 이게 뭐 천마가 아니고 무슨 뭐 바다에 사는 해만에 뭐 이렇게 우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할만은 그렇게 안 생겼지. 그러니까요. 네. 너무 아쉬운 게 이게 국뽕이 아니고 있는 역사를 딱 들춰내고 이 청소년들이라든가 이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아니면 해외에 있는 그 교포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주고 진짜 자존감을 딱 높였으면 하겠다 해서 높였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책을 사실 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안 읽어보더라도 그런 것들이 요즘에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정보에 의해서 많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런 걸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 대한민국이 그냥 우리가 문화강국 해가지고 뭐 BTS라든가 영화만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옛날에 대단한 그 역사 문화유산을 갖고 있었다라는 게 이 책 통하지 않더라도 이제 알았으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는 천문학자니까 네. 이 고인돌에 이제 새겨진 그 아, 별자리, 별들, 별자리. 별자리, 거기에 굉장히 흥미가 있는데 지금 뭐 몇 가지는 알려져 있죠. 뭐 북두칠성이 있다, 뭐가 있다. 근데 사실 아마 지금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근데 대체로 북극성하고 이제 북두칠성하고 남두육성 정도는 확실히 어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도 그런 거 좀 돌아다니고 싶은데 하여튼 뭐 인생이 마음대로 되나 뭐 시간도 없고. 아, 사실은 뭐 예. 제주도, 제 고향이 제주도라서 얼마 전까지 음. 제주도에 가가지고 제가 고인돌이 어디 있나, 이 고인돌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려고 해도 이 표기를 잘 안 해놓으니까 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 며칠 거쳐서 다니면서 대략적으로 한 열 몇 개 고인돌을 제가 봤는데 어느 지역에 있는 광령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는 가보면 고인돌이 다 별자리예요. 이제 무슨 귤 농사하는 과수원 그 근처에 다 있는데 안에도 있고 보면 이제 아주 무슨 기계로 판 것처럼 아주 예쁘게 동그랗게 해서 별자리가 파여져 있는데 얘기를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제주도 갈 핑계 하나 생겼네. 가보시면 마음에 제주도가 이제 탐나지 않습니까? 탐나. 예. 탐나는 곳이다 하는데 이제 제주도라는 게 옛날에 제주시를 만들 때 그 북두칠성 재단을 7개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제를 맨날 지내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그 옛날에 고려 때는 왕이 존재했었는데 왕을 뭐라고 했냐면 성주, 별성자의 주인 주자, 별의 주인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제주도가 옛날부터 이 별을 그 굉장히 그러니까 별을 많이 숭상했던 이런 문화가 남아있구나 알게 되고 그 대동여지도에 보면요 한라산 꼭대기에 이 9개의 별자리에 그 돌멩이 있다 이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십성대라고 해서 10개의 별자리에 돌멩이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제주도에서는 한라산에 올라가서 이제 천재를 많이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겨울에 올라가서 이제 많이 다치고 또 죽기도 하니까 밑에 이제 그 천재를 지낼 수 있는 곳을 이렇게 따로 이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거기가 칠성거리 근처라면서요. 이 제주 시내에는 네 그렇죠. 칠성로 있는 데는 이제 거기 이제 옛날에 칠성단을 쌓았던 그 흔적이 이제 3개나 그 남아 있고요. 그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제주 시내 일대에 옛날 제주가 이렇게 성벽이 있었거든요. 이제 성벽 안쪽에 이제 그런 게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흔적이. 근데 저는 많이 돌아다녀 보진 않았는데 제일 신기한 데가 제천이에요. 제천은 시내 이렇게 그 안에 칠성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사람들 사는데 뭐 집 사이에 조금 이렇게 이제 원형지라고 하나 이렇게 좀 풀하고 나무가 좀 남아 있어요. 그게 네. 북두칠성의 한계야. 그러니까 옆에서 집들이 깎아 먹고 돌아가지고 그거만 남았는데 그게 항공사진을 찍으면 그 북두칠성 7개가 지금도 있어요. 옛날에 제천 분들하고 그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뭐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우리나라 뭐 도처에 그 천문 흔적이 남아 있고 제일 유명한 건 저 운주사. 예, 네, 운주사. 예. 이제 운주사.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저 그쪽에 향토 천문학자 우리 박종철 박사라고 계신데 그분이 운주사 칠성석 주위의 다른 별들도 완전히 하늘 배치하고 똑같다고 내가 논문 쓴 적이 있어요. 그게 좀 생각나네. 별에서 온 민족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 천선이에요. 네, 얼마나 뭐, 자랑스러운데. 네. 아니 우리 저희 뭐 돌아가실 때 이제 관 밑에 칠성판도 그렇고 상투도 그렇고 뭐 북두칠성하게 해가지고 했고 상투도 7번을 일부러 꼬고 했는데 북두칠성의 숫자에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가 저 별에서 온 그대 네, 그런 거예요. 별에서 별에서 온 온 그대. 그대. 그래서 뭐 이제 우리 흔한 얘기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하면은 이제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셨을까 옛날에 생각했는데 별로 돌아가셨습니다. 북두칠성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있고 한자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자에 이게 늙을 노자라든가 죽을 사자에 보면 죽을 사자는 이제 전역석에다가 이 인생의 황혼기에다가 이제 이 7개 이제 북두칠성으로 이제 돌아왔다. 예. 죽을 전역석에다가 사자에 7. 예. 이게 7을 예. 7의 그 옛날 나 구호거든요. 몰랐네. 예. 그 늙을 몰랐어요. 노자도 예. 보면은 이제 예. 흑토에다가 예. 삐끔 하나 그어서 흙 밑으로 해서 이제 북두칠성을 그려놓은 것 같잖아요. 늙으면 이제 북두칠성으로 돌아가는 거의 다 거의 다 온 거지. 됐다. 예. 하여튼 그게 진짜 역사가 참 오래됐다는 걸 알 수 있고 말씀하신 그 이 고인돌의 이제 별자리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별자리 그림인데 처음엔 제가 이게 세상에서 진짜 얼마나 오래됐을까 했는데 그 전에 세상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 게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토지 경계비 그러니까 이제 별자리를 갖고 이 땅의 그 구획을 이렇게 나눴나 봐요. 토지 경계비. 그건 또 처음 듣네. 예.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토지 경계비를 나타내는 거기에 별자리가 있는데 그게 가장 오래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북한 쪽에서 발견된 이 별자리가 그거보다 이제 거의 뭐 1200년 이상 더 오래됐다라는 게 이제 밝혀져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이 별자리와 관련된 이 역사가 가장 오래됐다. 아니 그리고 우리 재래식 장묘에서 그 시신 밑에 까는 판을 칠성판이라고 하잖아요. 예, 칠성판에 태워서 날리는 거지, 네네네, 보내는 예. 거지. 예. 저도 어릴 때는 칠성판을 좀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구멍이 7개, 진짜 북두칠성 모양으로 이렇게 뚫려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구멍 하나 하나마다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묶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걸 7번 염한다 그러는데 묶으면서 거기에 또 주문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묶어서 시신을 안치하고 이제 하늘로 올려 보내고 뭐 했다,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도 매장했는데 그때 내가 칠성판을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네. 그냥 아무렇게나 구멍만 해도 7개 뚫더라고. 뭐 모양을 북두칠성에 맞춰서 지 않고. 예.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천문학자인데 나서갖고 딱 구멍 뚫을 위치를 잡아줄 거를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 흔한 말로 정말 깡패도 칠성파가 있는 나라니까 아마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칠성 신앙, 그 옛날에 어머님들이 그 정화수 떠놓고 칠성님께 비나이다 하던 그 민족 그 신앙 그런 것들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알 수가 있죠. 근데 여행을 그렇게 많이 하셨으면 밤에 별들을 많은 데서 보셨을 거 아니야? 어디서 본 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제가 그 지금은 이제 크로아티아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크로아티아의 아드리아 해 쪽, 뭐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이쪽이거든요. 이쪽 지역 여행지를 제가 개발을 하려고 그 차를 몰고 이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넘어갔거든요. 옛날 로마 황제가 넘어갔을 법한 그 항로를 따라 실제로 로마에서부터 있었던 항로거든요. 뭐 아드리아 해인가 뭐 예, 예. 거기 가로지른단 말이야.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이탈리아 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에서부터 해가지고 스플릿이라고 하는 뭐 스팔라토라고 했거든요. 그 로마 시대 그쪽으로 넘어가는데 그 배에서 자야 되지 않습니까? 자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도대체 배가 너무 작으니까 막 퉁퉁배 수준이니까 동동동 소리 나고 해서 이 커튼을 딱 열어봤는데 바로 수면 위에 북두칠성이 딱 있는 거예요. 저는 UFO인 줄 알았어요. UFO. 그럼 저렇게 밝고 그럼 겨울이었나 보다. 네, 네. 겨울입니다. 겨울에는 북두칠성이 북극성 네. 아래쪽에 와 있으니까. 그래서 아니 이게 거의 바다에 닿을락 할 정도 그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밑으로 내려와 있어서 저런 건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저 UFO인가? 왜 이렇게 북두칠성이 또렷이 있지? 그걸 보고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 기억은 진짜 너무 오래가. 요즘 아이들이 불쌍한 게 정말 빛이 하나도 없는 데를 가면 하늘의 별이 정말 쏟아질 듯이 많은데 그거를 애들이 못 보고 커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또 꼭 외국에 나가야만 또 그런 게 보인다고 심지어 그런데도 좀 사대주의라고 해야 되나? 그 우리나라 별은 뭐 그렇게 안 보인다고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별은 깜깜하면 잘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빛이 없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리산 꼭대기 같은 데 가서 보는 밤하늘은 뭐 정말 오지에서 가서 보는 별과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여행하면 다 뭐 비행기 타고 다니고 이거 백 끌고 다니고 이 생각만 하는데 그거 뭐 차원이 다른 여행을 하여튼 남들이 전혀 안 하는 여행을 하셨구만요.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릴 때는 이제 제주도니까 이제 이렇게 평상에만 누워 있어도 은하수가 쫙 지나가고 별이 정말 쏟아진다라는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근데 그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못 도시물들이 보죠. 워낙 많아서 그래서 그런 경험을 이제 커서는 못했는데 제가 여행을 하도 많이 다니니까 제가 사막을 좋아하거든요. 사막은 단순하고 이렇게 또 아름답고 또 사람이 살기가 또 좋은 환경을 인간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막이 저는 참 좋아하는데 이제 사막에 가서 잘 때 야, 참 대단하죠. 그때도 별 잘 보였을 거예요. 잘 보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막이 낮에는 더운데 밤에는 춥지 않습니까? 네. 한 번은 이제 텐트를 쳐서 잤는데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새벽 한 2시 좀 넘었다. 딱 나오는데 어이구 얼마나 추운지 그 사하라 사막인데 근데 저 멀리 가서 이제 볼일을 보면서 하늘을 쳐다봤는데 너무 밝은 거예요. 근데 너무 추워서 들어와서 이런 잠을 한 잠도 못 잔 기억이 있어요. 그 별 그림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 그림자는 그래도 흔히 알아. 뭐 달이 밝으면 아 예. 뭐 어여쁜 달 그림자 뭐 그런 뭐 글도 있고. 그런데 별 그림자라는 게 진짜로 있어요. 별은 이제 달이 없는 밤에 별이 잔뜩 뜨면 손을 이렇게 하면 이게 그림자가 예. 바닥에 그림자가 예.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상대방 얼굴이 다 이렇게 생기고. 아 이거 아주 별 그림자 난 평생 한두 번 봤네 한두 번. 근데 이제 제일 신기한 거는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그 별똥이 하늘로 완전히 가로지르는 게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쪽 끝에 저쪽 끝까지 쫙 가로지르면 아 원시인들이 저걸 보고 아 누가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거 뭐 무수히 보셨겠지 뭐 UFO도 보셨더만 잉카인가 어디 가서는 UFO도 보셨더라고. 아니, 사실은 이제 맨눈으로 본 거는 이제 아주 어릴 때는 진짜 봤고요. 이제 고등학교 때 눈앞에서 이제 UFO를 봤는데 그 뒤로는 사진을 찍으면 이상하게 나타나더라고요. 뭐 하여튼 뭐 정체는 뭔지 몰라서 UFO는 맞는데 미확인 비행물체니까. 근데 뭐 그럼 그 안에 뭐 외계인이 타고 있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더라고. 작더라고 크기가. 예, 그 뭐 근데 참 하여튼 별 희한한 짓을 다 하고 다니시니까 동영상에 별게 다 남는 거야. 그 너무 재밌었어요. 그 역사를 보는 눈으로 이제 보셔서 남다른 이런 글도 쓰시고 했는데 가장 본인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뭐 여행은 뭐가 있을까요?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거요.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다 얘기해봐요. 일단 우유니 사막입니다. 우유니 사막. 네. 우리는 볼리비아의 그 한 3,600 해발 3,600m거든요. 그 위에 그 경상남도만한 넓이에 소금밭이죠, 그냥. 예, 소금밭인데요. 예. 이게 그냥 평평하거든요. 누가 이렇게 쌀 나가지고 이 쌀을 해가지고 쫙 잘라가지고 평평하게 만든 것처럼 글쎄. 예, 저기 뭐 한 130km에서부터 여기까지 높낮이가 없는 거죠. 높낮이가 없는데 근데 사실은 우유니 소금 사막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데스 산맥 일대가 이제 그 알토플라노라 그래서 높은 고원지대거든요. 고원지대, 평평한 지대인데 안데스 산맥이 이렇게 이중으로 지나가다가 딱 가둬진 그러니까 안데스 산맥으로 이렇게 어떤 높은 이 펜을 만든 그런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유니 소금 사막만 있는 게 아니고 아르헨티나나 칠레 쪽으로 내려갈수록 소금 사막이 굉장히 많아요. 소금 사막이 하나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유니만 유명한 거지. 네. 또 얼마든지 더 있다. 네네, 굉장히 많은데 우유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깊이가 두께가 150m니까요. 소금층의 두께가 깊은 데가 대부분 이제 수백 메다 되는 거죠. 수십 메다 이제 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뭐 처음에 별 궁금하지 않게 지나가고 또 여기서 또 별이 또 끝내주게 보입니다. 밤에 나가면 반사해서 아마 예. 완전 입체로 보일 텐데. 그렇습니다. 이게 그 물이 살짝 고여 있거든요. 이만큼 아, 한 5cm 정도.
뭐 그래 많이 그래야 무슨 그래야 쪽에- 더 잘 반사지. 예, 예. 어. 그러면 이제 딱 찍으면은 이제 밤에 찍으면은 이제 이 뒤집어도 이제 몰라요. 뒤집어도 바닥에 비친 게 진짜 하늘 같고 하늘이 바닥에 비친 것 같고 하는데 하여튼 그거는 이제 별자리 얘기인데 이게 왜 이렇게 소금 사막이 생겼냐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한 게 없는데 근데 이제 거기 가운데 가면요 우유니 사막 가운데 가면 조그마한 섬이 있거든요. 잉카바시라는 섬인데 잉카바시는 이제 잉카인들의 집이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그 전에 어부의 섬이라는 의미로도 썼습니다. 실제로 그 섬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산호로 이루어져 있어요. 산호석. 바다처럼. 예. 예, 예. 산호 그다음에 조류. 저도, 예. 뭐 좀- 플랑크톤 시체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이제 조류가 굳어진 거죠. 굳어서 이제 암석이 됐는데 가보면은 이 돌들이 전부 산호와 조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밝혔냐면은 그 주변에 일대에 볼리비아나 이런 데 보면 그 티티카카 호수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3,800m거든요. 해발 네. 3,800m의 호수가 있는데 그 세계에서 제일 높은 호수라며 티티카카가. 그러니까 이제 배가 다니는 제일 높은 호수입니다. 음. 이제 국경으로 해서 이렇게 배가 운행하는 제일 높은 호수인데 음. 그 호수에 이제 바다에서 자라는 해마가 지금도 잡히고요. 더 지금 그 일대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튼튼하고 굉장히 오래된 그 띠와나쿠라는 문명이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거를 밝혀낸 그 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온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거는 바닷물이 여기 쌓여 있었고 바닷물이 넘어와서 이걸 다 깼다. 그냥 밝혀낸 거예요. 그 태평양 물이 올라와서 오랫동안 쌓여 있었다는 거죠. 바닷물이 그러니까 확 뭐야 이렇게 요동을 칠 때 한번 확 올라갔다가 네, 올라와서 어. 거기 쌓여 있는데 실제로 거기 전설이나 기록에 의하면은 4,000m까지 물이 쌓여 있었다. 바닷물이 쌓여 있었다. 4,000m 올라갔다는 얘기네. 네, 4,000m나. 거기는 3,600m인데. 그 나즈카라는 곳이 거기서 가까워요. 우유니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유는 산 쪽이고 안데 산맥 그 본 줄기에 있는 거고요. 나스카는 이제 태평양 쪽 사막입니다. 사막 낮은 지역이죠. 태평양 사막 쪽. 네,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나스카 그 고원에 거대한 낙서들이 있다고 들었잖아요. 예, 나스카 사막. 그거 보고 싶어서 그래서 거기 가보셨으면 그 직접 그 지상화 있는데도 가보셨고. 여러 번 가봤습니다. 이제 그거는 실제로 이제 눈으로는 지상에서 안 보이니까요. 이제 경비행기를 타서 보거든요. 경비행기를 타서 이렇게 보면은 그 유명한 뭐 이렇게 벌새라든가 원숭이라든가 원숭이. 개라든가 네. 펠리칸이라든가 뭐 고래, 개 하여튼 이런 형상들이 쭉 보이고 같은 그 우주인 모양, 외계 모양 이런 것도 보이고 하는데 아직도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 이제 밝혀져 있지 않아요. 1960년대 그 유명한 데니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 역사 이전에 역사가 있었다 뭐 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그 아주 초사 원조가 데니켄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데니켄이라는 사람이 60년대 신들의 수수께끼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을 쓰면서 나즈카 지상화를 예로 들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비행기도 없는데 누구 보라고 그 낙서를 만들었겠냐. 그게 바로 이제 강림했던 그 신이 곧 외계인이지. 네. 그래서 그래서 데니켄이라는 사람이 기발한 생각을 하나 발표를 해요. 그게 뭐냐면 태양계에서 이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 거리를 쭉 이제 보면 이 화성하고 목성 사이가 좀 허전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수성, 금성, 지구, 화성에다가 화성하고 목성 사이가 너무 길다. 너무 그죠? 멀어. 여기 뭔가 있어야 해, 이게 규칙상. 아, 그러니까 뭐 좀 좋은 예는 못 될 것 같은데 돈이 10,000원, 20,000원, 30,000원 있다가 갑자기 뭐 60,000원 이런 느낌이랄까? 예, 그래서 데니켄이 어떤 상상을 했냐면 태양계 초기에 이제 그쪽이 더 그 생명체가 진화하기 더 좋았다 이거야 온도가. 뭐 말 돼요. 천문학에서는 이제 영어로 habitable zone이라고 하는데 항상 어떤 항성이 있을 때 근처 뜨겁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그 생명체가 진화하는 영역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서 먼저 진화했다 이거야. 근데 진화해서 이 사람 시나리오는 이제 핵전쟁을 해갖고 그 행성이 터져버렸어.
그래서 터져가지고서 그게 오늘날 고기가 또 소행성 거기 벨트가 소행성에. 있어요. 아, 예, 예.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핵전에서 터지는 바람에 일부가 지구로 왔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지구에 와 보니까 뭐 구조도 비슷하고 뭐 DNA도 비슷한 인간이란 종자가 있어서 자기들이 와서 종의 개혁을 했다. 뭐 그 원조입니다. 원조. 그 뒤로 아류가 너무 많아. 뭐 춘향전이 나오면 뭐 옥단 춘전 나오듯이 그 뒤로는 하여튼 아류가 너무 많고 서로 원조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한 하여튼 원조는 60년대 데니켄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아, 그 양반이 맨날 나즈카를 예를 들었어요. 음. 나도 언젠가 가보고 싶더라고. 근데 하여튼 다 다녀오셨구나. 진짜 이 외계인이 만들었을지 누가 만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사람도 이제 만드는 거를 이제 재현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흙을 한 깊이는 40cm 정도, 40cm 정도 파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이제 놓은 거거든요. 놓아가지고 그 이제 색깔만 좀 다르니까 아니면 이제 이 그림자가 좀 이제 지는 그런 형상인데 그게 왜 안 없어졌냐라고 얘기를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 비가 안 온다 사막이니까 그쪽에는 아타카마 사막 연결되는 부분이라 1년에 비가 뭐 1mm 정도밖에 안 오거든요. 1mm 네, 거의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 햇볕을 받아서 이 요 정도 높이가 워낙 그 뜨거우니까 여기 공기 흐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바람이 불어서 뭔가 이렇게 불려 나가고 아니 흙을 좀 이렇게 다시 그 파인 곳을 넣어야 되는데 안 넣어서 이제 오랫동안 남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나스카 사막에 그 그림들 많지만 그 주변에도 또 많습니다. 그 기하학적인 이런 모습의 그림도 많고 저는 무엇보다 신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직선이에요, 직선. 거기는 위에서 보면은 그 평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뭐 거기에 계곡도 있고 막 산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직선이 이렇게 산 넘고 계곡 지나 계곡 지나서 쭉 갔는데 아니 이거 누가 이렇게 지도에 잣대로 쫙 그은 것처럼 이거 어떻게 했는지 그게 제일 신기했거든요. 거기가 비가 안 온다고 하셨는데 거기가 또 천문 관측지로서 최고예요. 그쪽. 그 칠레 그쪽 그렇죠. 아타카마 사막 그쪽. 거기 알마라고 네. 거대한 전파망경 단지도 안데산맥 있고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짓고 있는 25m GMT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내내 안데산맥이 있어요. 우리나라 전파망원경인데 그 아니요. 주소지는 세계 여러 나라가 이제 조합으로 조합으로. 만든 거죠. 거기 연합체. 그래서 네. 거기 세워서 내가 갔다 왔거든요. 근데 가는데 하여튼 만 이틀 걸려. 그러니까 일단 칠레 수도 산티아고까지 가야 되고 거기서 비행기로 또 라세레나라는 데까지 가야 돼요. 거기서 또 버스로 2시간 올라가야 돼. 저기 동쪽으로. 안데산맥으로. 네. 예. 그래야 거기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려면 미국 LA 같은 데 가서 또 갈아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가는데 이틀 걸려 하여튼.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그럼 뭐 천문학자는 맨날 비행기 타야 되겠네 해서. 그거는 다 진짜 인터넷으로 데이터는 받아서 자기 방에서 하는 거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이제 뭐 공사나 이런 게 관련된 일이 가는 거죠. 네. 근데 거기는 정말 잘 보여요. 자, 그럼 앞으로는 뭘 하실 계획인가요? 최근에 상생 방송을 통해서 이 상징으로 보는 여행, 이 해외에 다니다 보면 그 우리 문화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진 그러니까 이거는 생김새도 거의 비슷한데 이 상징은 우리하고 같은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게 너무 많다. 사실은 뭐 도깨비부터 해서 용이라든가 봉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신단소 문화라든가 아니면 뭐 기타 예. 여러 가지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왔고 했기 때문에 해외를 다니다가 제가 이렇게 감동을 느꼈거나 아니면 꼭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던 합스부르크 가문의 그 일대기 역사를 일단 찍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합스부르크에 대해서 다룬 거는 대한민국 최초고요. 뭐 그 사람들이 이제 600년 이상 유럽의 역사를
이렇게 쥐었거든요. 하여튼 이제 어떤 유럽의 이 양반이라 귀족 문화의 표준을 만들었던 이런 사람들의 이 흥망성쇠 이야기를 찍었고요. 그 다음에 그 더 멀리 가서 뭐 이집트라든가 기타 이제 남미 등 그 상징성이 가득하고 이 정신적인 차원에서 꼭 알면 좋을 이런 내용들을 지금 계속 이제 찍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박사님하고 같이 이 일을 하고 싶어서 그거 하셔야 돼. 네, 이제 우리 대한사랑도 네, 지금 저는 우리 청소년 정책을 크게 어디로 피고 있냐면은 여름 학교나 이 캠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길 따라, 밤에는 별 따라 해서 낮에는 유적지, 역사 구경하고 밤에는 별 보고 해서 우리나라 그 모든 청소년들한테 한 2박 3일씩 우리 대한사랑에서 좀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동학의 그 유적지 정읍이 그거 하기 딱 좋은 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시범 사업으로 정읍 역사천문학교를 딱 한 번 하고 못 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주말마다 예를 들어서 1박 2일씩 각 요즘은 뭐 부모의 자녀 둘이잖아. 어차피 주말에 놀러 가야 되잖아. 그분들이 와서 차 몰고 다 와서 모여가지고 정읍 오늘은 박물관에 모여라. 그다음 1시간 뒤에는 어디 모여라.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밤에는 맛있게 저녁 먹고 뭐 바비큐 같은 거 먹고 그다음 밤에 또 천문학 얘기 듣고 그렇게 하면 아주 그 1박 2일 아주 역사도 진짜 배우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 호남 지방에서만 할 필요 있나? 이쪽 경주 가면 또 있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 대한사랑에서 우리 나라를 사랑하게 만드는 그 목적에도 부합되고 그런 사업을 꼭 하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 오 작가님이 절대적으로 도와주셔야 돼 그거. 그래서 아 영광입니다. 예, 네. 길따라를 맡으세요. 예? 이 별따라는 이제 나하고 우리 뭐 최봉규 교장 선생님하고 또 우리 한국 아마추어 천문학회 훌륭한 회원님들이 맡을 테니까. 아 그리고 이제 우리 역사 문화 하면은 이제 서울이 참 집약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뭐 조선 쪽 이후로부터 해서 상징도 많고 그래서 사실 서울만 잘 알아도 이제 네.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천문에 관련된 아까 이제 그 초반에 천상연차 분야 지도를 알면 이제 명당을 알 수 있고 서울을 알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부터 해가지고 그 우리가 사람들이 음양오행하면 하늘에서 천문에서 왔다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음양오행하면 무슨 뭐 무당과 관련돼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시각인데 사실 다 천문에서 와서 이렇게 다 이루어진 건데 뭐 그런 이야기도 좀 이렇게 청소년들에 해주고 싶고요. 그래서 직접 현장에 가든 아니면 이 스튜디오에서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이야기들을 하든 그 뭐 서울 이야기는 정말 한 100시간을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너무 많습니다. 박물관도 엄청 많고 장소도 워낙 많고 심지어는 지금 이제 유튜브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거 많이 올리셔가지고 좀 빨리 구독자를 몇만 뭐 몇십만 하세요. 그 길이 우리 나라를 살리는 길이야. 예. 그래서 하여튼 우리 대한사랑 사업도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즐겁게 일하면서 나라를 위해 보람도 있고 세상 이거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 뭐 그냥 사람들하고 그냥 까마귀 밭에 그냥 들어가서 그냥 권모술순하고 살고 그런 걸 벗어나서 진짜 김삿갓 마냥 예? 오삿갓이네 오삿갓. 죽장에 뭐지 삿갓 쓰고 네. 뭐 죽장 대나무 지팡이 정신은 그런 걸 내가 가끔 느껴요. 우리 오 작가님하고. 그래서 참 정읍 역사 천문학교 같은 거 같이 계획 짜고 이럴 때가 참 즐거웠었는데 그걸 이제 더 크게 해서 정말 해외 동포들도 자녀가 그 뿌리가 좀 흔들리고 그럴 때는 좀 대한사랑 청소년 캠프에 보낼 수 있도록 하여튼 제가 예산도 마련해 보고 하여튼 이사장으로서 총력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그때 꼭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더 하실 말씀 그냥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할까요, 그럼? 아, 예, 예. 뭐 네. 할 얘기는 한도 끝도 끝이 없죠. 예, 밤새 한도 하고. 끝도 없으니까. 근데 뭐.
오늘 일단 뭐 다음 기회에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역사를 알고 여행을 하는 나는 박물관 간다 이 명저 저자 오동석 작가님과 같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